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지적 전투력을 높이는 독학의 기술이란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야마구치 슈가 지었고요. 이 책에 속한 분야는 인문,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주제어는 공부법, 어른을 위한 공부법, 지식, 배움, 특히 어른을 위한 공부법이 이 책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저자는 게이오대 철학과를 졸업하였고요. 저자의 지은 책으로는 베스트셀러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비롯해 여러 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야마구치 슈가 지적 전투력을 높이는 최고의 무기, 독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만 합니다. 평생 학습 시대에 다시 학교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공부법이 바로 독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독학만큼 더 학문을 깊게 하는 학습법은 없습니다. 결국 배움이란 스스로 익혀야 참맛이 나고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그가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컨설턴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독학이었습니다. 독학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삶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 지적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과연 어떻게 독학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마구치 슈가 알려주는 독학의 기술을 책 속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독학의 기술이 지금처럼 요구되는 시대는 없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급속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둘째, 지금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혁신의 시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같은 게 도래했다는 거죠. 셋째, 노동기간은 길어지고 기업의 전성기는 짧아진다. 넷째, 두 개의 영역을 아우르는 결합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즉 통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하고 싶다. 바로 앞으로의 사회에서 지적인 혁명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필요한 상태인 현행 시스템을 전제로 한 지식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단단한 뼈대를 이루는 지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성을 육성하기 위해 독학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적인 혁명가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저자가 이야기하는 독학의 기술은 꼭 익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적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독학에서는 무기를 모은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강력한 적이 압박하며 다가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무기를 모으러 뛰어다닐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가오는 적에게 대항해 어떻게 싸울지,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를 고민할 것이다. 독학에 의한 지적 전투력을 향상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전략 없이 무기를 닥치는 대로 모은다고 전투력이 높아질 리 없다. 우선 나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디서 강점을 발휘할 것인가라는 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투에서 이기고 전략에서는 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략에서 지는 지휘관이 상당히 많잖아요. 부분적인 전투에서 질지라도 내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싸우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독학에 뛰어들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배움의 목표를 정하는 편이 좋은 것은 당연하다. 배움의 목표를 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장르를 배울까라는 논점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니까 장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독학의 목표는 장르가 아니라 테마여야 한다. 달리 말하면 테마가 주가 되고 장르가 이에 따라가는 형태가 이상적이다. 이것은 독학을 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도 이를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독학을 하려고 할 때 철학을 공부할까 아니면 역사를 공부할까 하는 식으로 장르를 설정하면서 시작하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테마에 맞는 방향성을 찾는 것이 것이다. 테마는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논점이다. 그러니까 테마는 논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혁신이 일어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 기독교는 고뇌하는 직장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와 같은 것이다.
이런 테마들에 대해 나름의 답을 추구해가면서 독학을 해야 하며 무엇을 인풋할 것인가는 이미 테마에 대한 어떤 힌트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포인트가 된다. 결국 장르보다는 테마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관점과 호기심을 느끼는 주제를 다루면서 장르를 넘나들 정도로 유연하게 섭렵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공부에 대해서 언젠가 필요해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도 한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요해질 때라는 것은 이미 무대에 섰을 때라는 뜻이다.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면 벼락치기나 수박 8개씩의 인풋이 될 수밖에 없다. 수박 8개씩뿐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만의 독특한 관점이나 다른 장르에 대한 식견의 조합한 독자적인 솔루션 같은 것을 내놓기는 어렵다. 인생에서 대량의 인풋이 가능한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아웃풋을 요구받지 않는 시기, 즉 청소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풋을 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적은 시기이다. 그때는 공부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웃풋을 요구받을 때 그 사람만의 독특한 지적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시기의 인풋으로 축적한 것에 달려있다. 젊었을 때 목적 없이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지적 생산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들이 평생 가듯이 지력과 체력이 있을 때 왕성한 독서욕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양을 익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단순히 콤플렉스를 가리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콤플렉스를 가리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죠. 안이하게 교양주의로 도피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더욱 하찮은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스티브 잡스의 명언 진짜 아티스트는 상품을 내놓는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디자인에 관한 연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품으로 세상에 충격을 줘보라고 도발하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진정한 교양인은 풍부한 인생을 영위한다. 그러니까 교양인은 풍부한 인생을 영위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라는 것이 아닐까. 저 사람 요즘 좀 활발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키르케로고도 모른다며 라고 찌꺼리는 교양주의자들에게 그러는 넌 키르케로고까지 읽은 주제에 일도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돌려주자. 행복해지는데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무슨 상관이야. 교양이야말로 중요한 거야 라는 말이야말로 교양 없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 아티스트는 자기든 타인이든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식만 잔뜩 머리에 집어넣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양이야말로 가장 천박한 교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의 일본에는 점점 한 분야만 잘하는 전문 바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이것이 일본 사회 전체의 혁신이 정체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애플이 아이폰으로 휴대전화 산업에 뛰어든 것은 2007년, 지금부터 겨우 10년 전 정도의 일이다. 이때 휴대전화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이른바 전문가들이 휴대전화 쪽에 초보자였던 애플에게 시장 점유율을 절반을 순식간에 빼앗겨버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애플이 휴대전화 산업을 최초에 진출한 건 아니죠. 이미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그걸 하고 있었다고 한 것을 저도 예전에 어떤 자료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애플이 상품화시키고 시장을 키운 거죠. 그 정도로 실제 실용적인 일을 하였다고 이렇게 애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통섭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두 사물을 하나로 융합하는 능력이 현대 사회의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 같은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 좋을까? 기본적으로는 직감적이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대상이지만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다음 세 가지 부분이 바로 밑줄을 그어야 할 것이다. 나중에 참조가 될 것 같은 흥미로운 사실에 얻을 수 있는 통찰과 시사. 흥미를 넘어 통찰과 시사죠. 그리고 통찰과 시사를 넘어 행동의 지침. 그래서 흥미는 나중에 행동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정보, 공감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감할 수
없는 정보,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에도 밑줄을 긋는 것이다. 왜일까? 공감할 수 없고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그 정보가 자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비춰주는 반사경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고방식의 반사경이 된다는 것이 저한테는 뜨끔하고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한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밑줄을 긋는 것은 더욱더 정보에 받아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하였고요. 이 문구 자체가 저한테는 반감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해야겠다. 이런 축적을 구축하는 목적은 단지 인풋한 내용을 보존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꺼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적 전투력을 향상시킨다라는 목적에 비추어 이런 축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적 전투력 향상을 위한 축적이란 새로운 아이디어 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은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으로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것이 핵심이고 요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당부는요. 누구라도 무기를 사고 살 때는 튼튼하고 오래가는 것을 사고 싶어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양이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양이라는 게 지식의 무기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다지 친숙해질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라도 앞으로는 부디 적극적으로 교양과 친해져 모순으로 가득한 세계를 바꾸기 위한 무기를 손에 넣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이상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을 슬라이드하였습니다. 내용이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